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며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번 주 중 결국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물량을 제한해서 석유화학 기업들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당장 국내 나프타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프타는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데 국내 사용량의 55%는 우리 정유 기업들이 만들고 나머지는 수입해옵니다. 정부의 수출 제한은 국내 기업들이 만든 나프타가 해외로 나가는 걸 막겠다는 건데 나프타 재고가 바닥이 보이면서 석화업계 4월 셧다운 위기설이 나오는 데 따른 거죠. 기업들이 대체 물량을 찾고 있긴 합니다만 가동 중단 시점을 늦추는 수준에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체 수입 과정에서 생기는 추가 비용을 이번 전쟁 추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방안까지 검토해서 보다 강력한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장 조선업계는 선박용 자재를 자르는 데 쓰이는 에틸렌가스 수급 문제에 부딪혔고 석유화학업계 역시 대형 가전에 들어가는 소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개별 업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재고는 2주에서 3주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수급 애로를 석유화학업계와 논의해 풀어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자정부터 차량 오부제도 의무 시행하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차량 오부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전체 2만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대수는 150만여 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석유량은 하루 3,000배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경고 조치가 4번 이상 걸리면 상습 위반자로 여겨져서 엄축 문책합니다. 각 기관의 봐주기 우려에 대비해서는 기관별 차량 오부제 시행 계획 결과를 보고받고 불시 점검도 벌이고요. 나아가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장을 조절하도록 하고 재택근무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브리핑 확인하시죠. 관련 업체랑 협의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단계로 가면 그 부분도 아주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경차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민간 역시 대상에서 빠졌는데 당장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에 나서기로 남겨뒀습니다. 일반 국민까지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효과는 크겠지만 1991년 이후 오랜 기간 시행된 적이 없어서 적지 않은 불평이 예상됨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나프타뿐 아니라 텅스텐도 문제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가 글로벌 산업계를 덮치면서 반도체 필수 소재인 텅스텐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텅스텐 가격이 급등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원가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김대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텅스텐이란 소재에 대한 이해부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텅스텐이 반도체 공정에서 왜 중요한 건가요? 네, 텅스턴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량은 적지만 없으면 생산 자체가 멈추는 필수 소재입니다. 텅스텐은 반도체 칩 내부에서 전기 연결을 담당하는 금속인데요. 녹는 점이 무려 3,400도가 넘을 만큼 열에 강합니다. 고온 공정에서도 쉽게 변형되지가 않는데요. 덕분에 미세한 구조에서도 전기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텅스텐을 육불화 텅스텐이라는 가스 형태로 투입합니다. 이 가스를 웨이퍼 위에 얇게 입혀서 전기가 흐르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수십에서 수백 층을 쌓아야 하는 낸드 플래시는 층 사이를 정밀하게 연결하는 공정이 핵심인데요. 텅스텐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필수 소재인 텅스텐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낸드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텅스텐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기 제조에도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특성 때문에 미사일과 장갑 관통무기, 전투기 균형추 등에 쓰이는데요. 문제는 중동 전쟁으로 군수용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약 90%가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텅스텐을 수출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쟁까지 겹치면서 텅스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겁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텅스텐 정제 원료 가격은 중동 전쟁 직후부터 약 한 달 만에 26% 급등했습니다. 특히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도 11개월째 상승세인데요.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90% 넘게 올랐습니다. 낸드는 적층 구조인 만큼 공정이 복잡해서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원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낸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공급망이 언제 안정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텐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까? 네, 업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헬륨과 마찬가지로 텅스텐도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인데요.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공급망 다변화에도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현재까지는 텅스텐을 완전히 대체할 소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몰리브덴을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몰리브덴이 텅스텐보다 전기 저항이 절반 수준으로 낮고요. 가공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미세 공정에 적용하려면 고난도 정밀 가공 기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도체 공정이 2나노 이하로 미세화될수록 몰리브덴의 활용 가능성도 커질 전망인데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대체 소재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예한다고 밝히자 일단 오늘 우리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여전할 것으로 보고 환율 상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원달러 환율 1,500원 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경계심을 늦추기엔 어림도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유예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은행권 외환 딜러들도 섣부르게 특정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1,5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을 키워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일간의 시간을 또 유예한 거라 시기 임박해서 또 어떠한 이제 행동 또 언급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도 다시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좀 상존하고 있고. 전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트럼프의 바람마디, 이란의 대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가도 흔들리고 유가가 또 100불 넘어가면 환율은 또 1,500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큰 장세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환율 상단을 최고 1,600원 가까이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5대 시중은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 환율 상단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를 좀 취재해 봤는데요. 최고 1,590원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동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즉 지상군 투입이 현실화되고 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가정한 건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중동 분쟁이 확전되고 장기화된다고 하게 되면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 고점이 1,570, 80 사이였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중동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워낙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상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1차 상단은 1,510에서 1,520원대, 그리고 2차는 1,540에서 1,550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네, 2차는 1,550원대, 최고치는 1,590원까지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500원대를 뉴 노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 전쟁 변수가 큰 상황에서 이 곧바로 1,500원대 환율을 뉴 노멀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1,500원대 진입은 일시적인 현상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전쟁의 장기화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 유가 흐름이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비중이 높다 보니 유가 충격에 민감하고요. 이로 인해 환율까지 덩달아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관관계가 0.9에 이를 정도인데요. 현재로서는 전쟁 종료 가능성, 그리고 또 주요 산유국의 증산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요. 만약에 1년 가까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대에 안착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복귀 계좌 RIA가 출시가 됐고요. 다음 달에는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환율 하락 안정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환율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을 수는 없지만요.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세계 국채지수 WGI 편입 이슈의 경우에는 지수 편입 시 글로벌 자금으로 최소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 정도가 국내 국채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국채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보통 환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서 이 월별로 조금씩 유입되는 형태여서요. 환율 방향성을 단번에 바꾸는 데는 제약이 있다라는 거고요. RIA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고려한 중장년층 자금이 일부 회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AI 랠리 지속 여부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AI 기반의 로보 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놀라운 수익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 연 70%의 수익률을 내는 상품도 적지 않은데요. 높은 수익률의 가입자 수는 매달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예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가입 금액은 2배 이상 늘었고 가입자 수도 매달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입니다. AI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 같은 기간 S&P 500의 수익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삼성증권 상품의 수익률은 73%, NH투자증권 상품의 수익률은 70%에 달하며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인 국내 주식 등 특정 자산의 투자 비중이 집중되면서 수익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운용 성과의 배경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자산 배분 전략이 있습니다. AI가 투자자의 성향과 목표, 투자 기간 등을 분석해 개인별 최적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며 위험을 낮추고 수익률을 끌어올립니다. 증권사와 운용사들도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 10곳, 자산운용사 3곳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하나증권도 내년 초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1임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퀀텍 등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도 대형 증권사와 협업해 퇴직연금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제어하는 이런 방식들 자체도 단순히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AI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기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PB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혹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에만 허용했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이름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상품이 다양해지고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AI가 사람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시대가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혜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체 반도체 생산 시설인 테라팹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는 생산 가능한 AI 컴퓨팅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병목 현상이 발생해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테라팹이 머스크의 무모한 도전이 될지 아니면 기존 반도체 업계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먼저 테라팹 이름부터 초대형 공장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머스크 CEO가 AI 칩을 자체 생산하는 테라팹을 짓겠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테라팹은 데이터 용량을 세는 단위인 테라바이트에서 온 이름인데 머스크는 AI 인프라를 우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급망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직접 공장을 짓겠다고 판단을 한 건데 머스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Very grateful to our existing supply chain, to Samsung, TSMC, Micron, and others. But there's a maximum rate at which they're comfortable expanding, but that rate is much less than we would like. And so we either build the terafab or we don't have the chips. 머스크는 현재 전 세계 AI 컴퓨팅 생산량은 연간 약 20기가와트 수준인데 수요의 2%밖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라팹의 규모는 1테라와트로 현재 생산량의 50배에 달하는 공장을 짓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는데 실제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칩인 AI5는 TSMC에 또 AI6는 삼성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1년에서 2년가량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율 불확실성이나 이나노 공정 지연 등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곳에 맡기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직접 생산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생산은 크게 설계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이어지는데 이 테라팹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만들겠다라는 구상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칩을 만드는 겁니까? 네, 일단 이 공장은 설계나 제작,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단일 공장에서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 산업은 설계는 팹리스가 하고 메모리는 빅3, 또 위탁 생산은 대부분 TSMC가 맡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서 생산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테라팹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좀 투트랙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설계는 테슬라가 하고 메모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조달을 하고 파운드리나 패키징은 TSMC나 삼성에 위탁하면서 점차 내재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전부 다 직접 한다 이런 거보다는 핵심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전략적으로 끌어다 쓰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테라팹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AI 칩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테슬라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들어갈 저전력 추론 칩이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 예정인 AI6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다른 하나는 우주 전용 칩인 D3인데 이거는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설립할 것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스타링크 위성이나 화성 탐사선 등에 탑재될 이런 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기존 반도체 회사들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수요에 맞춰서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테라팹이 완공되면 생산량의 약 80%가 우주 전용 칩에 할당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 자율주행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떠올려 보면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 공언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반도체 공정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테라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필요하지만 좀 무모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공장 건설이 좀 어렵다는 분석인데 반도체 제조는 미세하고 복잡하고 좀 고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데 아무리 머스크라고 해도 2나노 공정을 단번에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TSMC나 삼성도 수십 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율 관리 능력을 쌓았기 때문에 설계만 해본 테슬라가 단기간에 능력을 갖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또 네덜란드의 ASML이 갖고 있는 EUV 노광 장비는
이 돈이 있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사인 삼성이나 인텔, TSMC를 모두 제치고 테슬라가 장비를 선점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인재풀도 한계가 있는데 머스크가 최근 한국 전문가들에게도 러브콜을 보냈지만 첨단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반도체 엔지니어는 전 세계적으로 한정적입니다. 그럼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머스크 때문에 좀 달려 있는데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경영하면서 보여준 머스크의 상식 파괴 가능성이 반도체에서도 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용칩이 아니라 특화된 목적의 AI 추론이나 우주용에만 좀 집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자체칩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현장 연결합니다. 일단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에서는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을 지켜냈습니다. 다만 MBK 파트너스 영풍 측의 재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향후 경영권 향방은 최 회장 측 백기사의 결속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효 기자. 네,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의 핵심은 신규 이사의 선임이었는데요. 고려아연 측은 이사 5인 선임을, MBK 파트너스 영풍 측은 6인 선임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고려아연의 이사 5인 선임의 건이 통과됐습니다. 출석 주식수 1,858만 189주 가운데 1,170만 2,643주가 찬성해 62.98%가 찬성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6인 선임안은 52.21%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두 안건 모두 보통 결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고려아연 측 제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이로써 이사회는 최 회장 측 9대, MBK 파트너스 영풍 측 5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고려아연 측 제안이 채택되면서 이사회 구도는 일단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한 모양새입니다. 네, 이사회는 과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집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총 14명 중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 측이 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구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사회 발언권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가장 큰 변수로는 백기사 수성이 꼽힙니다. 최 회장 측 5호 지분으로 거론되어 온 한화그룹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한화그룹이 고려아연 지분 7.7%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그룹 측은 공식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매각이 현실화하는 경우 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고려아연 주주총회 현장에서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6.3 지방선거 전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유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재건축 시장 핵심 지역들이 5월 말 일제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합니다. 압구정 3, 5구역과 목동 6단지 재건축 조합은 다음 달 10일 입찰을 마감해 5월 25일과 30일에 각각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압구정 4구역의 계획은 이보다 일주일가량 앞서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대형 건설사 단독 입찰이 유력하게 점쳐지며 유찰과 재입찰 가능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은 5월이 가기 전에 일단락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날이니까 날 들어오는 회사에 따라서 2개 이상 회사가 들어온다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시공사 선정은 특화 설계와 공사비, 금융 조건 등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제시되는 정비 사업의 첫 분기점이자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핵심 단계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특히 압구정동과 목동 등 단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신속 통합기획 적용을 받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절차를 밟아온 만큼
6.3 지방선거 이후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축 시비를 거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안정적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가 받을 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공급이 절벽인 상태에서는 다 반대 의지는 안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시기전이 필연적으로 있기 마련이니까 거기에서 안 뒤지려고 서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실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온 서울시와 달리 중앙정부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강조하며 마찰을 빚어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표심을 고려해 당장은 신통기획을 계승 또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주요 지역 곳곳에서 벌어질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